그날 고시원 공용 세탁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좁은 공간에서 세탁물을 꺼내려던 제 등 뒤로 도윤이 다가왔고 그 순간 그의 몸 어딘가가 제 허리 아래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무엇에 닿은 건지 한순간에 알 수 있었죠. 순간 저는 얼어붙었고 숨을 들이켰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이상할 만큼 단단하고 뜨거운 감촉. 그게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어요. 아, 이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구나. 56회를 살아오며 누군가의 체온 하나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 가까이 가슴 깊이 묻어뒀던 감정, 그리고 이 남자의 커다란 비밀. 그 비밀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조심스레 들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당신의 손끝이 제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열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56, 서울 신설동에서 청운고시원이라는 작은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장현숙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운영한다고 하기도 민망할 만큼 자그마한 고시원이에요. 방은 13개, 그중 6은 비어 있고요. 입실자들 대부분은 취준생이나 알바 뛰는 청년들이죠. 처음엔 여기가 제 인생의 마지막 공간이 될 줄 몰랐습니다. 결혼할 땐 그 사람 말만 믿었어요. 작은 출판사 다니던 남편이 하던 말 있죠. 고생 좀 해도 우리 둘이 같이 살면 돼. 근데 지금은요. 그 가치가 없어요. 같은 집에 살긴 하지만 각자 따로 숨쉬고 따로 자고 따로 늙어갑니다. 그 사람은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퇴직하고 나선 취직도 안 하고 집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전 아침 7시면 일어나 고시원 공용 공간 청소하고 공용 화장실 바닥 닦고 고장난 전구 갈고 부엌에 남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하루가 쉴 틈이 없는데 남편은 커피 한 잔 타 마시고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TV만 봐요. 다녀왔어. 해도 고개 한 번 안 돌리고 저녁에 밥 차려줘도 젓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 성질부터 내죠.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이랑 난 지금 부부 맞나? 언제부턴가 제 안에 여자라는 감각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봐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한때는 눈빛도 또렷했고 입꼬리도 자주 올라갔던 얼굴인데 지금은 피곤하고 거칠고 늙은 여자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피부가 늘어지고 머리가 빠지고 마음이 먼저 늙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잠자리도 없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서로가 서로를 남처럼 대하며 같은 방 같은 공기를 나누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벽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니까 나는 씻고 나가고 웃으며 입실자들 맞이하고 관리비 수금하고 침구 세탁하고 또 다음 달 방 광고를 올립니다. 마치 감정 없는 기계처럼요. 밤이면 가끔 잠 안 오는 밤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들은 게 언제였지?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줬던 게 언제였더라? 이런 말 아무한테도 한 적 없습니다. 남편한테도 친구한테도 가족한테도.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지루하고 무색무취 같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그 청년 한 명이 어떻게 내 세상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56 먹은 여자가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된 그 순간들을요.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그날 오전 청운고시원 현관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월요일이었고 복도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저 여기 방 아직 있나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키가 훤칠하고 피부가 하얀 남자가 문틈 사이로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엔 검은 백팩을 든 채 다른 손으로 고시원 게시판의 공고지를 가리키고 있었죠. 입실 문이었어요. 전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고 그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이세요? 네, 이번에 경찰 시험 준비하려고요. 독서실보단 생활 공간이 있는 고시원이 나을 것 같아서요. 말투는 차분했고 눈빛은 어딘가 조용했습니다. 요즘 청년들 중엔 뻔뻔하거나 무례한 경우도 많았는데 이 청년은 아니었어요. 자기소개를 부탁하니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이름을 말했죠. 민도윤입니다. 올해 31예요. 그 말의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찌르르 끓어오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31. 저보다 25살이나 어린 남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나이를 듣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간질거리듯 흔들렸어요. 어쩌면 아주 오래전 잊고 살았던 감정이 불쑥 고개를 들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방은 복도 끝쪽 햇볕이 잘 드는 창문 있는 1.5평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그 좁은 공간을 그는 한번 훑어보더니 오히려 고맙다는 듯 웃었습니다. 혼자 집중하기엔 딱 좋겠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죠. 요즘처럼 사람 냄새 희미한 세상에서 이렇게 단정하고 배려 깊은 청년을 만난 건 꽤 반가운 일이었어요. 보증금도 성실하게 내고 고시원 규칙도 꼼꼼히 확인하고 인사도 또박또박 했습니다.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방 열쇠를 건네주던 그 순간 그의 손등이 제 손끝에 스치듯 닿았는데 이상하게 그 짧은 접촉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더군요. 처음 보는 청년의 체온 하나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조금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복도에서, 주방에서, 세탁실에서 도윤을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도윤은 매일 아침 복도에서 저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어쩐지 낯설게 따뜻해서 처음엔 괜히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인사가 하루를 여는 의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 똑같은 고시원 생활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 하나가 이렇게 기분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도윤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말이 없다고 해서 무뚝뚝한 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통에 쌓인 컵을 보고 말없이 물을 틀거나 고장난 공용 전등을 본인이 먼저 갈겠다고 사다리를 가져오는 사람. 그런 성격이었죠. 제가 주방에서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있으면 슬쩍 다가와선 도와드릴게요 하고 수세미를 쥐고는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김치통 뚜껑이 너무 꽉 닫혀 열리지 않아 낑낑대고 있는데 옆에서 도윤이 말없이 뚜껑을 돌려 열어줬어요. 그 짧은 순간 김치보다 더 강렬한 향기가 제 안에서 퍼지는 것 같았죠. 그의 팔뚝엔 단단한 근육이 보였고 손등에는 조용하지만 힘 있는 핏줄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돌아와 누운 채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지? 도윤이 한 행동은 그냥 예의였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가슴이 간질간질한 걸까? 심장이 괜히 뛰고 혼자 괜히 화장이라도 다시 해볼까 싶고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이 생기다니. 청운고시원에는 CCTV가 몇 군데 있지만 주방 쪽은 사각지대였습니다. 늦은 밤 도윤과 둘이 주방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점점 잦아지자 저는 오히려 그 공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손님들에게 내놓고 남은 수육 몇 점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던 날, 그가 말없이 제 옆에 앉아선 젓가락을 집어들며 말했죠. 사장님이 하신 수육, 고시원에서 제일 맛있는 메뉴예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음이 나와서 이따위 반찬에 뭐가 맛있다고 그래. 툴툴거리면서도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누군가 앞에서 웃는 얼굴을 짓는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도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 모든 게 제 일상의 잔잔한 물결처럼 스며들고 있었죠. 혼자였던 시간이 길었던 탓일까요? 아니면 그가 제게 준 배려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무언가였던 걸까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점점 제 하루 안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는 것. 그건 분명 제가 원하지 않아도 피할 수 없는 흐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1층 공용 세탁실에서 수건 몇 장을 탈수기에 넣고 있었죠. 날이 흐려 빨래가 덜 마를 것 같아 그나마 빨리 마르는 타올들만 골라 말려두려던 참이었습니다. 세탁기 문을 닫고 몸을 돌리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왔고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죄송해요, 지나갈게요. 도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탁실은 사람 하나만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았고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벽 쪽으로 바짝 붙였습니다. 그가 제 옆을 조심스레 지나가려는 찰나 두 사람의 거리엔 여백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그의 몸 일부가 제 엉덩이를 스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처음엔 뭔가 툭 닿았네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단단했고 길었고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손에 든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몰랐고 제 심장은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벽을 바라본 채 숨을 삼키고만 있었죠. 그는 저를 스쳐 지나가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탈수기에 본인 옷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전 제 몸 안에서 아주 오래전 감각이 깨어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잊고 살았던, 아니 일부러 감춰왔던 욕망 같은 것들이 그 짧은 접촉 하나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31살 청년, 그리고 56의 나, 장현숙.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아마 둘 다 느꼈을 겁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고 전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수건을 주워들었습니다. 응, 괜찮아. 나 조금 멍했나 봐.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끝이 떨렸고 무엇보다 그 감촉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생한 감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도윤의 걸음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제가 그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그도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안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그 스침 하나에 온몸이 뜨거워졌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우린 말수가 줄었습니다. 도윤도 예전처럼 주방에 머무르지 않았고 저 역시 괜히 그 앞에서 일부러 바쁘게 움직이며 피하려고만 했죠.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참 솔직한 구석이 있더군요. 무심한 척, 바쁜 척 아무리 연기해도 어느새 그 아이의 방 앞을 지나게 되고 복도에 그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십시를 막 넘긴 시간 주방 정리를 마치고 세제를 정리하던 제게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빈 머그컵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조금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사장님 잠깐 괜찮으세요?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평소와 다른 기류. 도윤은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잠시 떨군 채 깊게 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며칠 전 세탁실에서 제가 너무 가까이 지나쳐서 혹시 불쾌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공간이 너무 좁잖아. 괜한 걱정하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제 안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는 제 대답을 들은 뒤에도 어딘가 망설임을 거두지 못한 채 또 한 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날 이후로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무슨 일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생각나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말 한마디, 그 낮고 조용한 목소리에 담긴 솔직함이 제 가슴을 꿰뚫었어요. 사실 제가 예전부터 연애 같은 걸 잘 못해요. 만나도 오래 못 가고 가까워질수록 상대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좀 크대요. 많이.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되었거든요. 그날 세탁실에서 제 몸에 닿았던 그건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도윤은 그 말을 한 뒤에도 당황한 기색 없이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순하고 진심이어서 오히려 더 아릿했어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괜히 이상하게 보실까봐. 그럴 리가.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순간 내 눈에 맺힌 이상한 감정이 동정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를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조용하고 배려 깊은 청년이 자신이 가진 단 하나의 과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왔을 거란 생각이 너무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만 도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고백은 솔직했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는지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는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과 제 사이엔 아주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이 그렇듯 마음을 열면 공기가 달라지죠. 예전엔 아침 인사가 짧은 목례 정도였다면 요즘은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추우시죠? 하는 다정한 말이 덧붙습니다. 고시원 복도를 지나갈 때 그 아이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와 마주치지 않더라도 하루가 허전하게 느껴지곤 했어요. 주방에서 마주치면 설거지를 돕겠다며 조용히 제 옆에 서는 도윤. 조심스럽게 물컵을 건네는 그의 손끝에서 나는 체온이 문득 누군가의 손이 그리운 날의 저를 다독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린 자주 말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서로를 배려했고 서로가 말하지 않는 쓸쓸함을 눈빛으로 읽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그날은 유독 피곤해서 저녁밥도 대충 챙기고 주방 정리를 마쳤는데 도윤이 어느새 자기 방 밥상을 들고 주방으로 내려왔어요. 이거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인데요.
나눠드리고 싶어서요. 밥상 위에는 묵은지에 김 하나, 조기 한 마리. 간소했지만 정갈했고 무엇보다 누군가와 한 상을 나눈다는 그 자체가 따뜻했습니다. 괜찮으면 같이 드시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작은 밥상 앞에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윤은 밥을 먹으면서 말이 별로 없었어요. 가끔 숟가락을 놓고 김치를 자르며 사장님은 예전엔 뭐 하셨어요? 하고 물었죠. 그 한마디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엔 그냥 아내였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그게 다였어. 지금은요? 그 질문에 저는 조용히 김을 반으로 접어 밥에 올리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연숙이라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 그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도윤과 밥을 먹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그 애가 입꼬리를 살짝 올려 웃었을 때 제 뺨은 스르르 달아올랐고 마치 30년 전 첫 데이트처럼 심장이 설렜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름진 눈가와 칙칙한 볼만 보였겠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조금 다른 사람이 비춰졌어요. 피곤해 보이긴 해도 눈빛이 살아있었고 그 속엔 뭔가 아주 조심스레 피어오르는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죠. 다 늙어서 설레는 게 우습다고들 하지만 그 감정이 진짜라면 우습든 말든 살아있는 증거 아닐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화장품을 꺼내 발랐습니다. 손등에 살짝 짜서 향을 맡는데 그 옅은 냄새마저도 생기 있게 느껴졌죠. 도윤은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다는 것. 그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그의 덕분에 다시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요즘 들어 부쩍 고시원에 자주 얼굴을 비쳤습니다. 벌써 5년 넘게 각자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한 지붕 아래 있던 시간보다 따로 지낸 시간이 더 길어진 사이였지만 그는 여전히 제게 법적 아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수가 이따 저녁에 들를게. 불쑥 전화가 오고 현관문이 벌컥 열립니다. 손에 술이 든 봉지를 들고 오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뻔뻔했으며 그날도 주방 탁자에 털썩 앉아선 요즘 고시원 잘 굴러가네 하며 노골적인 시선을 주방 구석구석에 흘기고 있었습니다. 저 애는 뭐야? 맨날 저기서 얼쩡거리던데. 그가 말한 저 애는 다름 아닌 도윤이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머뭇거리자 남편은 입꼬리를 삐죽이며 말했죠. 딱 보니까 수상하네. 연숙이 너 제정신이야? 그 순간 저는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려버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빨래를 널던 도윤의 실루엣이 아른거렸고 남편의 말투 하나하나가 저를 흙탕물 속에 끌어들이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이웃에 사는 원장 부인이 슬쩍 다가와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연숙 씨, 이상한 소문 돌아요. 고시원 사장이 수험생이랑.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눈치를 보는 얼굴이 도리어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고시원 입구 근처에선 낮술에 취한 동네 남정네들이 사장님이 아주 요즘 활기차셨다면서요? 라며 킬킬거렸고 심지어 며칠 전 고시원 앞에 누군가가 술병을 일부러 깨놓고 간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조용히 계단을 올라와 제게 말했습니다. 저 오늘 이상한 사람이 고시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는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남편이었습니다. 도윤과 나의 관계를 이용해 고시원 운영권을 흔들고 제게 굴욕을 안긴 채 이혼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속셈.
이혼은 이미 오래전 마음속에서 정리했던 일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지켜온 작은 공간까지 빼앗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어뒀던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서명만 하면 끝나는 문서였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 서류를 들고 그의 사무실을 찾은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가 내민 건 전혀 다른 서류였습니다. 고시원 운영 위임 계약서. 거기엔 향후 고시원 매각 시 수익의 70%를 본인에게 지급한다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있었죠. 싫으면 도윤이 얘기 다 불어. 그 아이 고시원에 오래 못 있게 될걸.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와 어떤 삶을 꾸려가는지보다 돈과 권력, 체면만이 중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람에게 저를 설명하고 변명할 이유조차 없다는 거리요. 사장님,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늦은 밤 고시원 옥상으로 올라온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털어놨습니다. 며칠 전부터 누군가 고시원 공용 세탁실과 주방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이상해서 자기 방에 있던 방범용 녹음기를 설치해놨다고요. 그냥 혹시 몰라서요. 고시원도 요즘 뒤숭숭하잖아요. 외부인 출입도 있고 술 냄새 나는 사람도 자주 보이고 저라도 뭔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리만치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혼자라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그 시간들을 도윤이라는 아이가 묵묵히 함께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도윤은 노트북을 열고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스크래치 난 음성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 완전히 물들었어. 애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고시원 명예 내 걸로 돌리게 만들면 이혼도 쉽게 되겠지. 어차피 명부는 내가 가져가는 거고 동네에서 누가 연수편 들겠냐? 그 목소리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맞장구를 치는 이웃 남자의 낮고 비열한 웃음소리. 그 순간 제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삶과 명예를 걸고 짜인 함정이었고 제게 마지막 자존심마저 앗아가려는 계획이었어요. 도윤은 제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하시죠. 증거로는 충분해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그리고 이건 협박도 포함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넘어가자 하며 무뎌졌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경찰서 접수 창구에 서 있던 제 손이 처음엔 약간 떨렸습니다. USB를 제출하고 경위를 설명하는 그 몇 분 동안 제 가슴 안에 고요한 분노와 함께 이젠 정말 끝을 내야겠다는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남편과 주민 어 씨의 공모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고 남편은 연락을 피하다 결국 불려나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남편이 고시원으로 찾아와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사과도 아니었고 반성도 아니었죠. 그저 자신의 계략이 틀어진 것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도윤이 그놈 고시원에 못 있게 할 거야. 너 같은 여자한테 이러고 다니는 놈, 내 눈엔 괘씸해. 그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눈에 괘씸한 게 뭔지 알아? 내가 당신한테 더는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 말 없이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더 이상 내 삶의 그림자가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작은 초코우유 2개를 들고 제 방문 앞에 조심스레 두고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종이 위에 적힌 글귀 하나가 보였어요. 마음이 약해질 땐 단 걸 먹어요. 그 마음이 다시 단단해질 때까지. 저는 그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라는 사람의 경계선은 조금 더 또렷해졌고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던 날 서류 한 장을 손에 쥐고 법정 앞에 서 있는데 가슴이 뛴다기보단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20살에 결혼하고 30 즈음엔 남편에게 마음을 접었으며 50이 넘어서도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던 제가 그날은 담담하게 도장을 찍고 있더군요.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도윤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이 계획적으로 저를 음해하려 했다는 정황, 지인들과 짜고 고시원을 뺏으려 했던 대화. 그 모든 게 법정에서 재생되었고 판사님은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명백히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이며 원고의 명예와 재산권을 침해한 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고시원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고는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날 법정 복도를 걸어 나오며 문득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볍다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관계 하나가 끝났다는 사실보다 이제야 제 삶을 제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더 컸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젠 진짜 연숙 누님이라 불러도 되죠?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묘한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요, 그 아이 덕분이었습니다. 모든 걸 끝까지 함께 지켜봐주고 도와준 그 아이.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제 마음속 하늘은 이상하게도 파랗고 가벼웠습니다. 고시원 문을 열고 들어오니 입구에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들어가던 고무나무 대신 작은 꽃이 담긴 토분이 놓여 있었죠.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더군요. 청운고시원의 봄은 지금부터입니다, 도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그 화분을 들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고 햇볕이 드는 자리에 조심스레 올려놓고는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청운고시원의 봄.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 애가 말하는 봄이 혹시 내 안의 계절이 바뀌었다는 뜻일까?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 채 겨울처럼 움츠리고 살던 내 마음에 이젠 꽃 하나쯤 피워도 되냐는 의미일까? 밤이 깊어갈 무렵 도윤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님,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한 유자차 끓였는데 같이 한잔 하실래요? 그 아이의 눈빛에는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따뜻한 마음 하나뿐이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작은 찻잔 2개를 들고 들어와 식탁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찻잔 사이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더 잘 전해지는 그런 시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고시원 방에서 불을 끄고 누워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인생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낯설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도윤의 방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문틈 아래로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노크를 했죠. 저예요. 그 말 한마디에 문이 조용히 열렸고 도윤은 침대 옆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간접등 하나에 의지한 채 조용히 숨쉬고 있었고 그의 눈빛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간절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그 앞에 섰습니다. 몸에 밀착된 니트는 앉는 순간 더 깊게 파였고 도윤의 시선이 그 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그냥 계셔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손등이 닿는 순간 온기가 훅 치고 들어왔고 그는 제 손을 쥐지도 않고 그저 감싸 안듯 손바닥을 포겠죠. 입술이 닿는 건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입김이 먼저 스쳤고 숨이 섞였고 그제야 살며시 입술이 겹쳐졌습니다. 도윤의 입술은 젖은 듯 부드러웠고 갈급한 사람처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저를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고 저는 숨을 참듯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셔츠 단추 하나하나가 느리게 풀릴 때마다 마음의 경계도 함께 무너졌고 우리는 어느새 침대 가장자리로 이끌리듯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제 니트 끝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이 옷 너무 예뻐요. 근데 지금은 벗기고 싶어요. 저는 웃었고 그 웃음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옷은 스르륵 미끄러졌고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순간 우리는 더는 말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의 손은 한치의 급함도 없이 저를 쓰다듬었고 그 부드러운 동선 하나하나에 저는 몸이 서서히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빠르게 겹쳤고 제 귓가에 닿는 그의 숨결은 온몸을 휘감는 전율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속삭이는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팔 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분명히 하나가 되었고 이 작은 고시원 방은 누구도 본 적 없는 사랑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바깥에선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 문 열리는 소리도 들렸지만 우리에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밤 우리는 멈추지 않았고 느리지만 깊게 서로를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갈구해왔던 온기와 이해가 말없이 몸으로 흘렀습니다. 잠들기 전 그는 제 머리칼을 넘기며 말했어요. 이런 사람 만나려고 그동안 그렇게 외로웠나 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가슴 위에 귀를 대고 잠이 들 때까지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나를 위한 심장이 뛰고 있다는 믿음이었고 그 밤의 기억은 오래도록 그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남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 고시원 방음 괜찮아요? 사장님이 친절하신가요? 사진보다 실제가 더 좋던데요. 요즘 고시원에 오는 젊은 친구들이 하나같이 입실 상담 전에 묻는 말이에요. 예전엔 방값만 보던 아이들이 이제는 리뷰를 본다며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죠. 그 화면 속엔 누군가가 남긴 고맙다는 말들, 잘 쉬었다는 인사들, 그리고 사장님이 진짜 마음 따뜻하심이라는 한 줄 리뷰도 있더군요. 그 리뷰를 처음 봤을 땐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오래 내다봤습니다. 고작 그 한 줄에 숨이 가득 차오르는 걸 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면서도 따뜻한 거구나 싶었죠. 이 모든 변화는 도윤 덕분이었습니다. 누님 요즘은 블로그보다 인스타예요. 방 사진도 밝게 찍고 고시원 느낌보다 리빙룸 느낌으로 보여주는 게 좋아요. 1층 휴게실에 캡슐 커피기 하나만 놓으면 별거 아닌데 인식이 달라져요. 도윤은 놀랍도록 트렌드에 밝았고 또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고시원에 녹여냈습니다. 공용 세탁실 벽엔 라벤더 향기 디퓨저가 놓였고 주방엔 사용 후 정리 부탁드려요 란 귀여운 메모가 생겼고 입구 옆 책장에는 다 쓴 전공서 대신 짧은 시집들과 에세이가 채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청소를 했고 도윤은 그걸 옆에서 말없이 도왔지만 그 공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엔 이런 일도 있었죠. 근처 부동산 사장님이 전단지를 들고 와선 이러시더군요. 아니, 여기 요즘 젊은 애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
여기 진짜 그렇게 좋아요? 리빙룸인가 모시기, 커플이 운영한다는데 맞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사장님은 짐짓 장난스럽게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그 도련님 참 보기 좋더라. 누님 아주 오래 살고 싶게 생겼어.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젠 그런 말이 웃으며 들릴 만큼 저도 제 인생을 당당히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한 달에 한 번 주민들끼리 나누던 반찬거리도 요즘엔 고시원 입실생들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도윤이 포스터를 붙이고 제가 밥을 지으면 다들 슬리퍼를 끌고 1층 휴게실로 모였죠. 이런 데가 다 있어? 진짜 자취방보다 좋아요. 여기서 공부 잘 돼요. 그냥 좀 마음이 편해요. 그 말들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윤이 제 곁에 오고 나서 고시원도 바뀌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숨부터 고르던 제가 요즘은 문을 활짝 열며 웃게 됐습니다. 그건 도윤 덕분이기도 했고 무너졌다 다시 일어난 제 삶 덕분이기도 했어요. 이따금 도윤은 제게 물어요. 누님 요즘 행복하세요? 그럴 땐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응, 행복해. 그냥 이렇게 누군가랑 함께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 어느 날 작은 장바구니를 끌고 시장을 돌고 도라고시원에 도착한 저는 1층 휴게실에서 졸고 있던 도윤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감정이 하나 가슴에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구나. 누가 커다란 현수막에 적어준 것도 아니고 누가 반지를 끼워준 것도 아니었지만 그 눈 감은 얼굴을 보며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고시원 사장으로만 살아왔지만 그 모든 호칭보다도 먼저 저는 여자였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었죠. 그 마음을 밀어둔 채 버티고 견디는 게 당연하다고 믿으며 살아온 날들 속에서 저는 오히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윤은 그런 저를 가만히 꺼내 안아줬습니다. 누님이니까, 연숙이니까, 그냥 따뜻한 사람이니까 그 이유만으로요. 반대로 도윤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평생 마음에 짐처럼 안고 살아왔고 그걸 감추기 위해 사람들 앞에 벽을 쌓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도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크고 작음이 아니라 무겁고 가벼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견뎌왔는지를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의 정의를 조금씩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서로의 발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루가 무사히 흘렀다는 것을 확인하며 안도하는 것. 그런 단순한 하루의 반복이 저에게는 너무 벅찬 기쁨이었고 도윤에겐 처음 느껴보는 평온이었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속삭이겠죠. 둘이 진짜야? 그 연하남 오래 못 가. 저 나이에 뭘. 그 말들에 저는 이제 미소 지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진심이면 그걸로 충분하고 그 진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청운고시원은 운영 중이고 간판엔 여전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연숙 앤도윤 리빙룸 마음이 쉬어가는 곳. 가끔 손님들이 묻습니다. 두 분이 진짜 연인이세요? 그럼 도윤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곤 해요. 우린 가족이에요. 진짜로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기는 청운고시원 마음이 쉬어가는 곳입니다.